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안컵 축구 중계 관계로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향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결국 20%대마저 무너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조사가 됐는데 10%대로 떨어진 건 4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통적인 텃밭이죠.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에 뒤졌습니다. 바깥으로는 특검 수사까지 조여오는데 내부에서는 여전히 갈라져 싸우고 갈피도 잡지 못하는 데 대해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당 재건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야당, 어떻게 이를 수습해 나갈지 먼저 야당의 현 주소가 어떤지부터 전정원 기자가 숫자로 전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조사됐습니다. 43%로 나타난 민주당 지지율보다 24%포인트 낮은 것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건 2020년 11월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구속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변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전통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물론 대구, 경북에서도 27%에 머물며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았습니다. 한 주 만에 각각 8%포인트씩 떨어진 것으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가 낮았던 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2018년 9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내려간 6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렇게 당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는 상황에서 쇄신을 위한 윤희숙 혁신위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출범 하루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은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는 2호 혁신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긴 어떤 뜻이 담긴 건지 변정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5명에 당대표가 지명하는 1명까지 총 6명입니다. 최고위원 회의에 다수를 점하기 위해 개파 간 대결이 벌어지면서 분란과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윤희숙 혁신위가 2호 혁신안에 최고위 폐지를 담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싸우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비춰졌었던 이런 애매했었던 혼합형 지도체제를 이제 끝내고 당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혁신안이 관철될 경우 전대에선 당대표만을 선출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앙당무회의가 최고위를 대체한다는 게 윤희숙 혁신위의 구상입니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2명 등이 참여합니다. 당대표 리더십을 강화하고 계파 갈등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시도당 대표와 지역별 비례대표 후보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혁신위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책임과 권한을 통해서 우리 당을 쇄신하는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과오를 사과하는 1호 혁신안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며 내부 총질하고 도망치는 못된 습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있던 2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 출신, 국토부 장관은 현역 의원을 각각 지명했는데 네이버 출신이 벌써 3명이고 현역 의원은 9명째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휘영 신임 문체부 장관 지명자를 문화체육관광 CEO라고 소개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포털 대표와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을 두루 거친 적임자라는 겁니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입니다. 특히 최지명자는 네이버에서 7년 동안 재직했는데 하정우 AI 수석, 한성수 중기부 장관 후보에 이어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기용된 세 번째 네이버 출신 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화예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 영역의 신산업 동력 구상을 강조하며 장관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좀 기회도 좀 주고 이걸 또 산업으로도 키우고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은 삼선 현역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친명 의원으로 꼽힙니다. 김 의원 지명으로 첫 내각 인사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내각제로 부르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37일 만에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호남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은 5명으로 당초 내세웠던 30%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또 추가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과거 논문들을 살펴봤더니 1년 새 학술 대회에 발표한 논문 3편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 발표하는 자기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창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수 후보자는 1999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0달 동안 제자들과 공동으로 학회 논문 3개를 발표했습니다. 광원과 색채의 변화에 따른 인간 감성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서론부터 대동소이합니다. 실험 장치의 크기나 실험에 참가한 인원수도 동일하고 주광색과 냉백색 형광 램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안정감을 느꼈다는 결론까지 같습니다. 챗GPT는 유사도를 70에서 80%라고 판정했고 구글 AI도 광범위한 유사성이 있다며 자기 표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선 연구 내용을 재사용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자기 표절로 보는데 해당 논문엔 그런 표기가 없었습니다. 앞서 두 논문엔 석사과정 제자 A씨가 1저자였지만 마지막에 발표한 논문엔 A씨 이름을 빼고 이 후보자 본인이 1저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후보 주변에선 앞선 2개의 논문은 정식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의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발표 자료격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학계 관계자들은 발표 자료 역시 논문이라며 해당 시기엔 연구 실적에 포함시켜 인정받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분인데 교수들의 논문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관련 정황이 담긴 메시지 대화가 공개됐고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오자 그런 일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변기에 물이 새니 살펴봐달라고 하고 보좌진이 수리를 마쳤다고 하자 알았다고 대답하는 대화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직장 갑질을 폭로해온 한 시민단체는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한 시민단체는 강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지명 철회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적 심부름과 야간 호출 등 부당 지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이른바 강선우 갑질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좌 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닙니다. 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단식 농성 때
이부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를 위해 초밥 10인분을 배달하고 희대의 갑질 심부름 사건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의 웬만한 갑질에는 무감각해진 것입니까? 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을 두고도 야당에선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전 보좌진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참담한 수준입니다. 혁신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선거 패배 뒤 늘 반복되지만 그만큼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들 시선일 겁니다. 뉴스서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최근에 국민의힘 분위기로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보통 비대위 혁신위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쇄신에 나섭니다. 2004년 박근혜 비대위의 천막 당사가 그랬고 2020년 김종인 비대위의 5.18 무릎 사과, 당명 교체가 그랬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인 2017년 혁신위도 친박계 출당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 정도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미 포기한 듯한 분위기고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의원직은 지킬 거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네, 혁신위가 어렵사리 또 출범은 했습니다만 오늘 벌써 두 번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혁신안은 계파 갈등 차단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최고위 체제지만 이재명 대표의 강한 리더십이 당을 이끌었었죠. 반면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공격하거나 다른 계파의 최고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방법으로 대표를 끌어내리려 하는 등 분란이 많았습니다.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되는 현행 이 당원 당규 때문이죠. 멀리 갈 곳도 없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줄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혁신안은 앞으로 선출될 당대표에게 이 확실한 리더십을 부여해서 추후 당 혁신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듯합니다.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당내 구주류 측에선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향후 혁신 과정에서 탈당, 불출마 등 인적 청산 요구가 본격화할 경우 충돌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단일 체제가 될 때 당을 정말 이끌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한번 보죠. 오늘 발표로 19개 부처 다 마무리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고위급 인사 지명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기업인, 특히 네이버 출신 인사를 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가 정확히 현역 의원과 네이버 출신 기업인이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 발탁된 경우는 내각 9명 외에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위성락 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까지 더하면 12명입니다. 야권에선 이 정도면 의원 내각제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인데 오늘 인사를 발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인 만큼 호흡을 맞춰왔던 현역 의원 발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업인을 대거 등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 기업인 발탁을 구상했었지만 인사검증과 또 주식 백지 신탁 문제 등으로 공직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독 네이버 출신들만 발탁하면서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제 내각 인선 마무리됐으니까 정부가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된 거고 또 야당은 혁신위에서 어떤 개혁안을 내놓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심판을 받을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뒤 첫 조사였는데 특검은 구치소 검진에서 문제가 없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겠다는데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오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검진 내역을 요청한 결과 조사에 응하지 못할 만큼 건강에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4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며 불응 시 강제구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당시 강제구인에 3차례 불응한 바 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됐습니다.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했던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 대신 새로 배당된 재판부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 등 10건 넘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로한 게 죄인지도 모르겠지만 왜 경로했다는 대통령실이 아닌 사저를 압수수색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비판해온 특수부 검사의 저인망식 수사와 뭐가 다르다는 겁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특검 수사팀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를 빠져나갑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된 거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의 김계리 변호사는 SNS에 대통령 경로가 죄가 된다고 해도 사저에서 했겠냐며 경로 당사자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왜 사저를 압수수색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쇼 좀 작작하라며 이런 걸 정치검사라고 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VIP 경로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와 관련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자택과 당시 2차장인 임종두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태효 당시 1차장은 소환 조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왜 국회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까? 특검은 다음 주에 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으로 특검이 소환한 삼부토건 전 현직 회장들이 김건희 여사를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고 했고 외국에 나가 있는 김 여사 측근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조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조성욱 전 회장은 각각 16시간, 13시간가량의 고강도 특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맹세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라고 나와? 전혀 김건희 여사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건희 의혹 특검은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삼부토건 주가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2달 만에 5배 넘게 뛰었고 같은 달 14일 이종호 씨는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특검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모 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특검으로 연락이 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토대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진보 진영 원로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조갑재 대표와 정규재 전 주필 등 보수 언론인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대화가 오갔다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최민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제닷컴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 원로 언론인으로 꼽힙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면서 두 원로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요청했습니다. 2시간 넘게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오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최근 특검이 수사 중인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외환죄로 엮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특검이 판단하는 게 맞다면서도 외환죄가 법리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대화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은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자기도 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정 전 주필은 또 예산 관련 우려와 함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건설 재검토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어수선한데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오늘 서울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를 드러내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 시점인데 미국의 합참의장은 중국의 군사 위협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지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H 2대가 선봉에 서고 좌우에는 각각 일본의 F-2와 우리나라의 KF-16 전투기가 호위하며 날아갑니다. 한미일 3국 공중훈련은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됐는데 훈련 장소인 제주도 남방공해상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용산에선 세 나라 합참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국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건 처음으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속적인 3국 안보 협력을 강조했고 미군 서열 1위인 케인 합참의장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DPRK and China are undergoing an unprecedented military buildup with a clear and unambiguous intent to move forward with their own agendas. 지난해 회의에선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엔 중국을 비롯한 다른 위협에 대해서도 세 나라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한반도에 미군을 가두는 협정, 규정, 문서는 없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만이 아닌 중국 대응 역할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반도 방어에 더해서 이제는 지역의 안정을 위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 한미가 협력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얘기죠. 새 합참의장은 처음으로 천안함을 함께 찾아 46명의 용사를 추모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최근 폭염은 서쪽 지방이 동쪽 지방보다 더 뜨거운 서고동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36도였고 흔히 너무 더워서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는 30도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도로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아이들은 폭염을 피하기 위해 분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한 더위가 지금은 너무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며칠 사이에 너무너무 더워요. 낮 최고 기온이 35.3도까지 오른 경기도 파주에선 시민들이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8일 이곳 파주의 기온은 40도를 넘어섰는데요. 지금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공원엔 시민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 광주와 인천이 각각 35.4도와 34.4도를 기록하는 등
서쪽 지방에선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쪽 지방인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30.6도를 보였고 울산과 포항은 27도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안 올라가고 이 정도로 또 계속 유지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여름에. 한 3일 전부터 이렇게 바람이 부네. 오늘이 제일 시원하다. 서쪽은 기온이 높고 동쪽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이른바 서고 동저 폭염. 동해안에서 시작된 바람이 백두대간을 타고 서쪽으로 넘어오면서 열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팬 현상이라고 불러요. 건조 단열로 그 기온이 상승을 내려올 때는 100m당 1도씩 올라가거든요. 무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다 다음 주 수요일 비가 내린 뒤 다소 풀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양계 농가는 초복을 앞두고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닭과 오리에게 영양제도 먹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오리가 주둥이를 내민 채 물을 먹습니다. 더위에 지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하루도 안 먹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오는 20일 초복을 앞두고 양계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닭들의 폐사를 막기 위해 외벽에선 쉴 새 없이 물이 뿜어져 나오고 대형 선풍기와 환풍기는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보약을 먹어도 지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닭들도 솔직히 보약을 먹이고 싶은 심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양계 농가에선 폐사 위험을 막기 위해 비타민 영양제까지 물에 섞어 먹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며 야간 근무를 서는 곳도 있습니다. 더우면 다 죽으니까 사고 나면은 그래서 항상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지난 5월 20일부터 최근까지 폐사한 가축 52만 6,006마리 가운데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50만 6천여 마리로 가금류 폐사 비율이 96%를 넘었습니다. 양계 농가의 힘겨운 여름 나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보셨듯 극한 더위에 동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동물원에는 얼음 침대와 얼음 간식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짧은 산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정오가 되지 않은 시각이지만 동물원 축사 바닥 온도는 40도까지 치솟습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코로 진흙을 퍼서 연신 몸에 끼얹습니다. 하루 40분 수영도 필수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제 큰 귀를 펄럭펄럭거리기만 하는데요. 계속해서 물을 뿌려주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낮 41도까지 오른 축사 내부는 물을 뿌려도 25도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온몸이 털인 호랑이에겐 얼음 침대가 제공됩니다. 더위에 기력을 잃진 않을까 사육사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오늘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에는 동물들이 이렇게 꽝꽝 얼린 사과와 토마토, 바나나 등을 특식으로 먹습니다. 종일 달아오른 지표면은 산책을 해야 할 반려견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너무 뜨겁고 애가 안 움직이니까 결국 산책이 아니라 제가 산책해요. 안고 산책해야 돼서. 뜨거운 길바닥에서 가까운 데다 주로 발바닥으로만 땀을 흘려 체온이 순식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체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려견 열사병을 막으려면 산책을 30분 내로 짧게 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런 날씨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수박 가격이 크게 뛰면서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덩달아 채소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3만 원이 넘는 수박을 1만 원 할인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으로 두드리고 이리저리 살펴보다 이내 수박 2통을 집어듭니다. 하나 사려다가 가격이 좋아서 지금 2개 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하게 여럿이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최고인 것 같아가지고. 최근 수박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박 한 통의 가격은 28,165원, 작년보다 36% 오른 가격입니다. 지난달 장마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데다 연이은 폭염으로 수박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여파로 채소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보관이 어려운 토마토, 오이, 깻잎과 같은 채소류가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한 체감상으로 한 30% 정도 더 저렴하게 샀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비싸서 근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유통업체들은 수급 전략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고산지에서 재배되는 수박 공급 비율을 늘리고 스마트팜에서 키운 채소를 대량 구매하는 등 다른 공급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다 온도가 오른 탓에 수산물 가격도 급등하면서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한 품목별 출하량 관리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현장인 집에 있다가 체포됐는데 경찰은 가정 불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시골 마을 단독주택에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이 집에 살던 60, 70대 노부부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노부부가 어제부터 보이지 않자 집을 찾아온 인근 주민이 범행의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 주변에 혈흔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가족을 살해한 사람은 30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범행을 저지른 뒤 사건 현장에 남아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도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평소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이 살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형이랑 조금 불화가 있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멈춰있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차량 2대가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추돌 직후 불이 났는데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대형 화물차와 트레일러가 뒤엉켜 있습니다. 트레일러 앞쪽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고가 난 화물차 주변엔 수십 마리의 닭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불에 탄 차량 바퀴는 바람이 빠진 채 형체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대전 당진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비규환이요. 지금 차선 다 막혀 있는 상태, 화재 진압하고 있는 상태였고 뜨거워가지고 대질 못할 정도였으니까. 사고는 닭을 싣고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고속도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멈춰서면서 발생했습니다. 1분 30초 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정차돼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톤 트럭이 잇따라 사고를 냈습니다. 화재로까지 이어지며 차량 3대가 모두 불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도로 바닥이 뜯겨져 나가고 그름도 생겼는데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도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트레일러 기사 등 2명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구성할 때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화물차가 도로 위에 멈춰선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한 의대 재학생들이 복귀를 방해한 선배들을 제적하지 않고 받아준 학교를 상대로 고소에 나섰습니다. 선배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두렵다며 약속대로 제적해야 한다는 건데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일부 학생들이 작성한 고소장입니다. 학교재단 이사장과 총장, 의전원장이 일부 선배들을 제적하지 않은 게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학교가 미복귀 학생 32명의 제적을 확정한 건 지난 5월. 하지만 학교는 지난달 아무런 징계 없이 이들의 복귀를 허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10명은 후배들에게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위협하고 실제 학교 정문에서 후배들의 등교를 막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실상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인데 학교가 가해자 편을 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습에서는 3, 4학년이 같이 로테이션을 도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 피해자 같이 10시간 일주일에 2-3번 같이 있다는 게 정말 생각도 하기 싫고요. 재단 이사장은 일부 학생들에게 제적 대상자라도 학교에서 진급시키면 정부가 방법이 없다며 교육부엔 청강이라고 둘러댈 거라고 했습니다. 차이과대의 이 같은 조치에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옵니다. 한 지역 의대생은 우리 학교에서도 복귀 희망자는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대생 복귀도 시급하지만 자칫 원칙 없는 봐주기가 새로운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 오른 건데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건 17년 만이라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인상률이 너무 적다며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1,0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 월급으로는 215만 6,880원입니다. 당초 노동계 11,500원, 경영계 1,030원에서 10차례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200원까지 좁혔고 노사 양측 위원과 공익위원 23명이 1,320원의 뜻을 모았습니다.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고려를 했고요.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호소해온 경영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금 화합과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9%는 IMF 위기 때인 김대중 정부 첫 해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이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노동계는 비판합니다. 민주노총 측은 어제 최저임금 협상을 보이콧하고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임금을 빼앗긴 거잖아요.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도 예고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와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모두의 합의로 결정된 건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평행선을 그리면 공익위원들이 조정해서 중간에서 결론을 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양측이 8차례나 협상을 했는데도 격차가 720원이나 낮아 공익위원들이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상한선인 4.1%가 턱없이 낮다며 회의장을 이탈했고요. 한국노총 소속의 근로자위원들이 남아서 표결 없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나마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17년 만의 일인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양보와 조율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부담일 텐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3%가 넘었고요. 현재 최저임금이 많이 부담된다고 답한 자영업자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민간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0.02% 감소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비정규직은 그 50배가 넘는 1.12%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그만큼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원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반면 인건비는 또 굉장히 상승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인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노동계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한국통계학회가 집계한 혼자 사는 비혼 노동자의 한 달 최저 생계비는 264만 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32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이니 많이 못 미치는 거죠. 지난달 비영리단체 직장갑질 119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직장인 57%가 시간당 1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줄다리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결정 구조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노사가 협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고요. 오로지 정부 추천으로 구성되는 공익위원 구성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에 추천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또 사회적으로 추천을 받는 방식도 가미해서 오랜만에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제는 결정 구조 개선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근 4년 만에 장중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연말에는 4,000선까지 올라갈 거란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 이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80선으로 시작한 코스피. 오름세를 키우더니 오전 9시 17분쯤 3,216까지 치솟았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3,200고지를 밟은 겁니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어제보다 0.23% 내린 3,17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다시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레벨을 한 단계 올렸고 3,200 돌파를 주도한 건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수출이 늘고 있는 반도체주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처음으로 30만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2% 넘게 올랐습니다. 증권사들은 연말 전망치를 잇따라 높여잡고 있고 4,000선까지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6% 가까이 급등해 11만 8천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다음 주 미 하원을 통과할 거란 기대감이 맞물렸다는 분석입니다. 7월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비트코인이 지붕을 뚫었다며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미 연준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AI 열풍 속에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AI 칩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자 아예 중국만을 겨냥한 전용 제품을 만들겠다는 우회 전략인데 과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된 엔비디아가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하는 젠슨 황 CEO는 중국이 사막 지역에 추진 중인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월엔 중국 전용 AI 칩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우회 전략입니다. We need AI everywhere. And every region, every industry, every country, every company all needs AI.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우회 수출 전략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반도체 기술이나 핵심 소재 유출로 규정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부합이 되면 크게 반대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난 1월 이후 별다른 만남을 갖지 않던 트럼프와 젠슨 황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회동을 갖고 중국 방문 계획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재개했습니다.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한 데 이어 공항까지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해 일대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제 해운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지고 상공에서 미사일이 격추됩니다. 현지 시간 10일 예멘 반군 후티가 텔아비브 공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وهروع ملايين الصهاينة إلى الملاجئ ووقف حركة الملاحة في المطار. 후티는 이달 들어 이스라엘 관련 선박 2척을 잇따라 공격했고 Stop the ship immediately for your safety. 곳곳이 구멍나고 그을린 화물선이 침몰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후티군은 2023년부터 가자 전쟁을 치르는 하마스를 지지하며 홍해에서 100여 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과의 휴전으로 중단됐다가 7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후티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은 홍해 등에서 운항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고했습니다. لا يمكن السماح لأي شركة تقوم بالنقل لبضائع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عبر مسرح العمليات المعلن عنه.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공전하고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진 틈을 노려 공격을 재개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당분간 홍해 일대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적은 안에 있다. 유명한 말이죠. 我朝圣上，张知见教育我是还有意见，去镇内镇路又看了一家，是，无是。 조선은 명과 연합군을 결성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군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조명연합 함대는 오늘로 해체하겠어. 단독 출정할 것이다. 선조실록을 보면 명나라 제독 진린이 조선의 군병을 직접 거느리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명군의 전횡에 대해 형편이 어렵다고 거절하고 싶으나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비변사가 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동맹은 생사를 같이 하는 친구지만 매우 까다롭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입장이 확고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독립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환수해야 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이 양국 간에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이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잘 안 풀리는 협상에서 또 관세 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당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입니다. 미국의 왜곡된 사실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남북의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한미 동맹에 대한 이상한 인식,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빌미로 탈동맹 드라이브를 걸거나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진영 이익을 넘어 오직 국익만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단결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방어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동맹에서 군사 주권이 동맹과 반대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동맹이 있을 때 우리의 군사 주권도 강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6위의 선진 강국으로 올라선 기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덕이라는 데 반대할 분은 없을 겁니다. 심각한 이견이 동맹 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존심과 감정을 앞세워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긴 안목에서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어렵더라도 찾아야 합니다. 7월 11일 윤정우 앵커 칼럼, 오직 국익분이었습니다. 오늘도 강한 볕과 함께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시민들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여전히 한낮에는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 속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로 열대야는 쉬어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6도, 전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다음 주 중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습도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